같은 회사 안에서 영업이익이 17.9배 차이 납니다. 같은 평가, 같은 등급인데 성과급은 누구는 47%, 누구는 12%를 받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탈퇴서를 들고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회사 안에서 두 부서의 영업이익이 17.9배 벌어집니다. 한쪽은 분기당 53조를 벌고 다른 쪽은 3조를 법니다. 그런데 한쪽은 회사 전체의 얼굴이고 다른 쪽은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는 갤럭시 폰과 거실에 놓인 TV를 만드는 그 부서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 4,000명 줄탈퇴 사태는 단순한 노조 내분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가전 사이에서 벌어진 권력이동, 그 첫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노조원들의 월급 봉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살 갤럭시 신제품 가격, 새로 바꿀 TV 가격, 여러분 가정의 지갑까지 흔들게 됩니다. 17.9배의 격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한 회사 안에서 노조 4,000명이 등을 돌렸는지, 그리고 이 균열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모든 단서를 지금부터 단계별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4월 28일 삼성전자 사내 게시판이 하루 만에 마비됐습니다. 그날 하루에만 노조 탈퇴 신청이 500건 접수됐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에 벌어졌습니다. 4월 29일, 단 하루 만에 탈퇴 신청이 1,000건을 돌파합니다. 3일 동안 1,000명, 그리고 10일 만에 누적 2,500명이 노조를 등졌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 숫자는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 4,000명이 단순히 노조에 불만이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는 갤럭시 폰, 거실에 놓인 TV, 주방에 냉장고를 만드는 DX 부문 사람들이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한때 정점이 7만 6천 명이던 삼성전자 초기 업노조가 5월 15일 기준 7만 1,750명까지 줄었습니다. 광역시 한 동매가 한 달 만에 통째로 비어버린 규모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 그냥 흘려보낸 수치가 아닙니다. 초기 업노조가 회사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면 과반, 그러니까 약 6만 4천 명을 지켜야 하잖아요.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조합원은 6만 7천 명대까지 추락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요, 한국 최대 단일 노조의 협상 입장권 자체가 한 달 만에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사내 게시판에 가장 많이 찍힌 한 줄은 이거였어요. 이게 노조냐, 갈취냐. 마치 넷플릭스 해지하듯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평생 직장이라 불리는 삼성전자에서 그것도 한 달 안에 4,000명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변심이 아니라 집단 분노예요. 그런데 이 4,000명이 무엇에 분노한 건지 그 답은 한 회사 안에 숨어있는 17.9배라는 숫자에서 시작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삼성전자 안에는 사실상 두 개의 다른 회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DS, 다른 하나는 DX입니다. 같은 명함을 들고 있지만 일하는 방식도 버는 돈도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DS, 디바이스 솔루션,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부서입니다. 메모리, 시스템 LSI, 파운드리가 여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회사 곳간에 돈을 쌓아 올리는 큰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편이 DX,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 부문이에요. 여러분이 매일 손에 쥐는 갤럭시 폰, 거실에 놓인 TV, 부엌의 냉장고와 세탁기, 통신 장비, 의료기기, 하만의 카오디오까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사 얼굴은 DX가 맡고 회사 통장은 DS가 채우는 구조인 거예요. 여러분이 삼성하면 떠올리는 그 제품들은 정작 회사 안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부서가 아닙니다.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직원 수는 약 12.9만 명, 평균 연봉은 1.3억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한 줄짜리 우량 회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한 줄을 안으로 한 번만 갈라보세요. 2026년 1분기 DS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53.7조 원이었습니다. 같은 분기 DX가 번 돈은 3조 원이었어요. 격차는 17.9배. 같은 회사 안에서 같은 3개월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사는데 옆방 거실은 100평이고 우리 방은 5평짜리인 셈입니다. 같은 현관 열쇠를 쓰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내부 자본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 회사 안에서 부서끼리 돈을 모았다가 다시 나눠 쓰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방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가 곧 회사 안의 권력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회의 테이블이 사실상 두 개로 갈라져 있는 셈이거든요. 한쪽 테이블에는 53.7조라는 숫자가, 다른 쪽 테이블에는 3조라는 숫자가 놓여 있습니다. 그 사이에 17.9배라는 균열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 우주가 정말로 갈라진 건 회의실이 아니라 월급 통장에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4,000명을 움직인 건 회의실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통장 명세서에 찍힌 두 줄짜리 숫자였습니다. 2025년 OPI, 그러니까 초과이익성과급 지급률이 발표된 그날을 떠올려 보세요. 같은 회사, 같은 평가 등급인데 부서마다 0이 하나씩 다르게 찍혔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DS 메모리 사업부는 연봉의 100%, DS 전체 평균은 47%, 모바일을 만드는 MX는 50%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DX 안에서도 TV, 생활가전, 네트워크는 단 12%였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옆자리 동기는 보너스 봉투에 0이 하나 더 찍히고 내 봉투는 그 4분의 1입니다. 같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결국 47% 통장과 12% 통장이 똑같이 삼성전자 명함 한 장을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분노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구조죠. 여기서 노조가 들고 나온 요구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못 박자는 겁니다. 환산하면 약 45조 원, 작년 주주배당 11조의 4배짜리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 빅테크는 다릅니다. 구글, 메타, 애플은 보상이 RSU, 그러니까 회사 주식으로 개인 성과에 묶여 있습니다. 부서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차등을 두는 구조죠. 단체로 묶어 47%, 12%로 갈리는 한국식 호봉제 성과급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그러니 같은 자리에서 같은 키보드를 두드리고도 한쪽은 100% 봉투를, 다른 한쪽은 12% 봉투를 받아든 분들의 입에서 결국 한 줄이 터집니다.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그 말, 이게 노조냐 갈취냐. 가전부서 한 직원이 남긴 이 7글자가 그날 게시판 조회수 1위였습니다. 결국 47% 봉투를 받은 사람과 12% 봉투를 받은 사람이 똑같이 같은 회사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회전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분노가 곧장 탈퇴로 이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방아쇠가 더 있었습니다. 자, 분노가 곧장 탈퇴서로 이어진 데에는 한 가지 방아쇠가 더 있었습니다. 그건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조합비 1만 원이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에 5배입니다. 명분은 단 하나, 파업 준비.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5배 오른 그 돈이 정말 파업에만 쓰이는 거였을까요? 숫자로 보면요. 조합비 5만 원에 조합원 약 7만 명. 거기에 12달을 곱하면 한 해에 약 420억 원입니다. 한 해 420억 원이 한 노조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 돈은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파업 스태프로 활동하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당 최대 300만 원, 거기에 하루 추가 활동비 15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집행부 직책수당은 한 달 최대 700만 원, 조합비의 5%를 직책수당으로 떼는 규약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승호 씨는 2년 동안 6개국을 7차례 다녀왔고 상당수가 비즈니스석이었습니다. 협상기간 한가운데에는 일주일 태국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호화 출장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는 동선입니다. 거기에 위원장은 정규직은 공부 많이 한 분들이라는 발언으로 같은 노조 안의 협력업체 조합원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임직원 개인정보 약 2만 건을 매크로로 1시간 만에 무단 수집한 정황이 드러나 회사는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5월 8일 기흥 사업장을 압수수색했고 비정상 접속 IP 4개를 확인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는 한 줄짜리 폭로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노조냐 갈취냐. 결국 5만 원짜리 조합비를 내고 받은 건 비즈니스석 탑승권 한 장과 탈퇴서 한 장이었습니다. 같은 정서가 댓글에도 사무실, 휴게실, 잡담에도 똑같이 흘렀습니다. 결국 5배 오른 조합비로 채운 통장에서 나온 영수증은 집행부의 출장 항공권과 조합원의 탈퇴 신청서뿐이었던 겁니다. 노조원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이 노조원을 지키는 데 쓰이지 않고 노조원을 감시하고 압박하는 대로 돌아온 회전문이 그 한 달간 돌아간 셈입니다. 그런데 이 균열은 회사 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위험은 회사 바깥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영업이익 15%, 그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발점은 한 줄짜리 숫자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고점 전망은 약 300조 원입니다. 이 중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묶어달라는 게 노조의 핵심 요구입니다. 환산하면 약 45조 원입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하면요. 작년 한 해 삼성전자가 주주들에게 나눠준 배당금이 11조 원입니다. 노조 요구액은 그 배당금의 4배입니다. 비교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미래에 쏟아붓는 연구개발비가 약 37조 원입니다. 노조가 요구한 45조는 그 연구개발비 전체보다 큰 돈입니다. 같은 회사의 가전과 모바일을 만드는 DX 부문 1분기 영업이익이 3조 원이었으니 45조는 DX 한 분기 이익의 15배입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서울경제추산으로 반도체 임직원 1명당 약 6억 원이 돌아갑니다. 같은 시기 LGU 플러스 노조가 1인당 요구한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약 22배 차이입니다. 감정도 없고 명분도 없었습니다. 숫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45조는 어디서 빠져나오는 걸까요? 회사 금고에 그냥 쌓여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반드시 누군가의 몫이 깎여야 만들어지는 돈입니다. 첫 번째로 깎이는 건 주주의 몫입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로 깎이는 건 미래 투자입니다. HBM 차세대 라인, AI 자율공장,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갈 돈이 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조용하게 깎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가전 부문의 원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곧장 갤럭시 스마트폰, TV, 냉장고의 원가표로 옮겨갑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치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300조짜리 영업이익에서 45조를 떼서 나눠 가지면 그 돈은 결국 여러분이 살 가전 가격표 한 줄에서 메워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짚고 가겠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시장을 포로시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다른 선택지가 줄어서 가격이 올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를 말하는 거죠. 갤럭시 생태계에 익숙해진 분, 삼성가전으로 거실을 채우신 분, 삼성TV에 갤럭시 폰을 미러링해서 쓰시는 분, 여러분은 이미 그 시장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회사 안 한쪽이 영업이익의 15%를 가져가면 다른 한쪽은 그만큼 비용을 벗떠왔습니다. 그 비용은 결국 한 회사 명함을 단 가전사업부의 원가표로 흘러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45조를 누가 받느냐는 노조안의 싸움이지만 그 45조를 누가 메우느냐는 여러분 가정의 가전영수증 위에서 끝나는 셈법입니다. 그리고 이 셈법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건 회사도 노조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싸우자던 다른 노조였습니다. 자, 4,000명 탈퇴가 한창이던 2026년 5월 4일, 이 싸움판에 또 하나의 균열이 났습니다. 같이 깃발을 들었던 동행노조가 공식적으로 발을 뺀 겁니다. 동행노조는 조합원이 약 2,600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70%가 갤럭시와 가전을 만드는 DX 소속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12% 통장을 받는 사람들이 다수인 노조입니다. 이들이 공동투쟁 공부에서 빠지면서 남긴 말은 한 줄이었습니다. 반도체 중심 고액 성과급 투쟁에는 동의할 수 없다. 같이 싸우자던 친구가 협상 테이블에서 자기 명함부터 챙겨나간 셈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같은 편이 줄어드는 회전문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7만 6천 명이던 초기 업노조는 7만 1,750명으로 주저앉았고
그 옆에 전삼노 15,266명, 동행노조 2,600명, 삼성전자 3대 노조가 세 수로 쪼개진 풍경이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건 한국만의 풍경이 아닙니다. 미국 전미자동차 노조 UAW의 사례를 보면요. 회사 측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 따로 협상하려 하자 노조가 거꾸로 마스터 협약 한 테이블 안에 통합해달라며 6주 동시 파업으로 맞붙었습니다. 부문 간 영업이익이 벌어지면 노조는 분리되기도, 거꾸로 통합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똑같아요. 한 지붕 안에 통장 2개가 생기면 결국 그 안에 깃발 모양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 바깥의 압력도 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에 공개적으로 한마디를 던졌거든요. 일부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가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 이게 왜 무게가 다르냐면요. 2026년 3월 10일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파업해도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씩 따로 책임을 따지는 법, 강성노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우호적인 환경에서 노조가 안에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세게 나갈수록 같이 갈 사람이 줄어드는 자승자박. 그게 지금 삼성 노조판의 진짜 풍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회사 이사회의 책상 위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서류 한 장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노조가 깃발을 흔드는 동안 회사 이사회의 책상 위에는 전혀 다른 서류가 한 장 올라왔습니다. 사람을 더 뽑겠다는 계획서가 아니라 사람 자리를 대신할 견적서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3월, 2030년까지 국내외 전 공장을 AI 자율공장으로 바꾸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공장을 통째로 컴퓨터 안에 복제하고 AI 에이전트가 품질과 물류를 돌리고 사람 손 대신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품을 옮기는 그림입니다. 회사는 이미 사람 모양 로봇을 만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35%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했고 사내에는 미래 로봇팀까지 정식으로 차렸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로봇 부서를 직접 차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라는 사람 모양 로봇이 2026년 7, 8월부터 양산을 시작합니다. 올해 목표가 5만 대, 한 번 충전에 12시간을 일합니다. 사람 1교대 1명을 통째로 대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직원 1명의 1년치 인건비 수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로봇 한 대가 점심도 없고 휴식도 없이 10시간을 일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견적서가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그 다음 줄에 어떤 결제가 찍힐지는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한국경제는 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파업 위기가 앞당긴 다크 팩토리. 노조가 깃발을 들수록 회사가 사람 없는 공장을 더 빨리 그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강성투쟁이 자기 자리를 갉아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HBM사 시장 점유율 전망은 SK하이닉스 54%, 삼성 28%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 물량은 71%가 SK로 갑니다. 추격당하는 회사일수록 사람 손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흐름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하면서 생기는 일자리 감소를 말합니다. 자,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협상합니다. 로봇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조가 파업 깃발을 들수록 회사는 로봇 견적서를 한 장 더 인쇄합니다. 그리고 이 균열의 진짜 청구서는 노조원도 회사도 아닌 다른 곳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17.9배의 균열, 47%와 12%의 통장, 5만 원짜리 조합비, 그리고 이사회 책상 위 로봇 견적서. 이 모든 균열의 청구서가 결국 어디로 날아오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지갑입니다. 경로는 이렇습니다. 노조 요구 45조든 자동화 전환 비용이든 그 돈은 결국 어딘가에서 메워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깎이는 건 연구개발비 37조, 그 다음이 가전부문의 원가 여력입니다. 그런데 메모리 값은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칩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반도체 한 조각 값이 오르면 그게 들어간 갤럭시 신제품, 거실 TV, 냉장고 가격표 끝자리가 도미노처럼 따라오르는 현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년에 살 갤럭시 가격, 새로 바꿀 75인치 TV 가격, 그 끝자리 하나가 사실은 오늘 이 회의실 안에서 정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게다가 18일짜리 총파업이 현실이 되면 산업계 추산 영업손실은 약 40조 원, 서울특별시 한 해 본 예산에 맞먹는 돈이 한 달 만에 증발하는 규모입니다. 그 손실의 청구서 역시 결국 가전가격표와 협력업체 임금으로 흩어집니다. 결국 17.9배의 격차가 만든 건 한 부서의 풍요가 아니라 한 회사 전체의 회전문이었습니다. 한쪽이 더 가져갈수록 다른 쪽이 떠나고 회사는 로봇을 부르고 그 비용은 여러분 지갑으로 돌아오는 회전문 말입니다. 그럼 이 회전문을 어떻게 멈출까요? 첫째, 성과급 산정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겁니다. 부문별 영업이익 연동 공식을 노사가 미리 못 박아두면 47%대 12% 같은 사후 충격이 사라집니다. 둘째, 부문별 협상 분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메모리와 가전은 사업 사이클이 다른데 한 테이블에 묶으면 둘 다 손해입니다. 셋째, 자동화 전환기의 직무 재배치 보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로봇이 자리를 메우는 속도만큼 사람을 다른 자리로 옮길 사다리를 회사가 먼저 깔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도 옆 부서와 몇 배 차이 나는 보상을 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그 격차의 숫자 꼭 남겨주세요. 이 회전문은 삼성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메모리 왕자를 추격해왔는지 그 추격 전의 진짜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